어차피 다 주실 거잖아요. 죽으면 관에 넣고 가시게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평생 희생한 삶이 비웃음이 돼버렸어요. 참고, 웃고, 견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 결국 그날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세상살이 참 각박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쓰린 건 바로 가족한테서 들은 이 말 한마디일 겁니다. 어차피 다 주실 거잖아요. 주는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받겠다는 사람은 왜 이리 당당할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보시며 떠오른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사는 78살 강순희입니다. 이 동네만 벌써 45년째네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반찬 가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남편 떠난 뒤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참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새벽엔 청소, 낮엔 식당, 밤엔 생선 공장에서 손질 일까지 했죠. 제 밥은 대충 때우면서도 아들 수호 등록금은 밀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30년. 수호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예쁜 손주까지 낳았을 땐 솔직히 제 인생도 이제 좀 따뜻해지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미영이도 참 살가웠어요. 말도 곱고 웃음도 많고 이 사람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저한텐 잘했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 뒤에 그렇게 차가운 마음이 숨어 있을 줄은요.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눈치챘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이상합니다. 미영이가 무심코 던지는 말, 그 눈빛과 말투 하나하나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엔 제가 뭘 해줘도 고마워했는데 요즘은 꼭 뭐 하나 바라는 사람처럼 말을 꺼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둘째 100일이라고 조촐하게 가족들 모여 밥을 먹던 자리였어요. 다들 웃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 미영이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43. 아직 젊었던 시절이었죠. 병원비며 장례비에 빚까지 떠안고도 아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하루가 낮과 밤 없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아침 5시에 나가 구청 청소 일을 하고 낮엔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저녁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도 했죠. 밤엔 냉동창고에서 생선 손질하는 아르바이트까지 다 합치면 하루 13시간 넘게 일했어요. 집엔 늘 잠만 자러 들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엔 저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며 사냐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전부니까요. 수호는 공부를 잘했고 대학도 좋은 데 붙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착한 아가씨랑 연애한다고 데려왔죠. 그게 미영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전화해서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묻고 제가 해준 반찬도 맛있게 먹었다며 사진까지 보내왔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것저것 해주고 애 보러도 자주 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미영이의 웃음이 조금씩 줄더니 말끝도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어머니, 그 반찬 나트륨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때부터 제 반찬통은 도로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엔 며느리 친정만 챙기고 제 생일엔 연락 한 통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 애들 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둘째 100일 잔치 끝나고 가족들끼리 밥 먹던 자리였어요. 밥상 다 물리고 차 한 잔 나누던 그 시간에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희도 전세 빼고 이제 내 집 마련 좀 해보려 하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2억 정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어차피 다 주실 거잖아요. 죽으면 뭐 관에 돈 넣고 가실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고 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 아이는 내 돈을 자기 몫이라 여겨온 걸까요? 100일 잔치 이후 며느리 미영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연락하면 민폐일까 싶어 가만히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요즘은 미리 자산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꾸셨대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들 생각할 수도 있지. 그 말에 미영은 또 덧붙였습니다. 아, 그럼 어머님은 아직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뭐 어려우시겠죠? 그 말투는 분명했습니다. 속뜻을 알아차리기엔 너무 직설적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영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수호와 미영이가 잠깐 들른 날이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깎아 건네자 미영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네요. 요즘은 다르게 하던데요. 뭐, 어르신들은 익숙하셔서 그렇겠죠? 수호는 그런 미영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 싶었는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은 점점 자주 더 노골적으로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요즘은 그런 방식 좀 올드하죠.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시지 마세요. 우리 아는 분은 부모님이 일찍 정리해 주셔서 자녀들이 다 편하게 살고 있대요. 그게 요즘 방식이죠. 처음엔 그냥 세대 차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구시대 사람이라 그런 걸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미영은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마음속에선 서서히 어떤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이었습니다. 미영이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만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도시락통엔 민재 간식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아이 먹기 좋게 작게 썬 가지볶음, 익은 김치에 두부를 살짝 묻혀낸 반찬 멸치볶음,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달걀 장조림까지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 미영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반찬 다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민재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냄새만 맡고 입에도 안 되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입맛에 안 맞았나 보네. 덜 짜게 했는데. 그러자 미영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애기한테 이런 걸 왜 주세요? 냄새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민재는 입맛이 좀 예민해서요. 평소에도 이런 반찬은 잘 안 먹어요. 수호 씨도 늘 그러잖아요. 엄마 음식은 그냥 너무 촌스럽다고. 저도 솔직히 못 먹겠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그 도시락을 조용히 들고 나왔습니다. 문 밖에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으려던 손이 떨려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친구에게 통화를 하던 중이었겠지요. 아니 진짜 요즘에도 그런 반찬을 싸 오시더라? 김치며 가지며. 민재가 뚜껑 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는 거 있지. 애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굳이. 나도 참 난감하더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듯 툭툭 내뱉는 그 말투, 설명이 아니라 불평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말문을 열자마자 수호는 말을 돌리듯 덧붙였습니다. 아, 미영이 말인데. 그냥 말투가 좀 그런 거 알잖아요. 별 뜻은 아니었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 말에 가슴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수호는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며느리의 말은 이제 날선 화살처럼 꽂히고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무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다 주실 거잖아요. 그 말이 점점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후 수호는 미영아, 지난번에 엄마한테 했던 말 좀 심하지 않았어?
민재 반찬 얘기도 그렇고, 집 얘기도 그렇고. 여보,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지.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드니까 속 터지잖아. 우리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민재 둘째 키우려면 돈도 부족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집 팔 생각 없으면 우리 평생 이 집 못 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 다쳐. 그럼 내가 뭐 어쩌라고? 살아계신 동안 뭐 얼마나 쓰시겠어? 죽으면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나 진짜 힘들어. 당신이 설득해. 그리고 그날 밤 수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랑 얘기 좀 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민재 반찬도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거라고. 앞으로는 어머님께 더 신경 쓰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사과할 줄은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지요. 다음 날 미영이는 마트에서 장을 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민재 생일 겸해서 식사 한 끼 같이 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생선구이집 예약해둘게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였습니다. 미영이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댁, 요즘 부동산 가격 엄청 올랐다면서요? 한 3억 넘는다던데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은 그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세인데 집값이 오르기 전에 하나 장만해야 하잖아요. 어머님 댁, 팔 생각 없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니까 미리 좀 도와주시는 셈 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혼자 큰 집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 돈 지금 쓰셔봤자 얼마나 더 쓰시겠어요. 우리야 집 한 채가 간절하지만 어머님은 사실상 쓰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죽으면 뭐 그 돈 관에 넣어 가실 것도 아니고 결국 다 우리 거 될 텐데 그걸 왜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거죠.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와주시는 셈. 미영의 말은 분명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기정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수호의 표정. 이게 정말 화해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요구를 위한 전초전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집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는 단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계획이었고 당연하다는 듯한 기대였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수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민재도 그렇고 둘째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만 아이들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이도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결국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아들 집에 갔을 때 현관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또 오시게? 아유, 또 노시학사 오시겠네. 난 정말 냄새 때문에 밥맛 다 떨어져. 냉장고에 김치 냄새 배는 거 너무 싫다고. 잠시 후 미영이 저를 마주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재는 고기 반찬 좋아하니까 너무 짠 것만 아니면 돼요. 그 말투, 웃으며 던지는 가시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수호가 퇴근한 저녁 무렵 미영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셔? 애기 도시락은 내가 싸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게다가 요즘 반찬은 사 먹는 게 더 낫다고. 수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말투를 부드럽게! 엄마가 신경 쓰시잖아. 그러자 미영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늘 엄마 편이야. 결혼하고 내가 시댁에서 받은 게 뭐가 있어? 애 키우느라 내 시간 다 버리고 지금이라도 도와달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그 집 3억 넘는다면서 지금 안 도와주면 나중엔 의미 없잖아. 그 돈 다 우리한테 올 거잖아. 왜 못 믿고 아까워하는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관에 넣고 가져가시게. 그 집이 무덤이야. 뭐야? 수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데리고 하루만 엄마 집에서 자도 될까? 그냥 좀 쉬고 싶어. 조용히 마루에 앉아있던 수호가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랑 요즘 좀 많이 부딪혀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말투, 원래 좀 그래요.
근데 솔직히 나도 좀 지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하늘을 보며 내가 지켜온 가족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되묻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호는 민재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미영이랑 좀 얘기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수호가 다음날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미영이랑 얘기 좀 했어요. 근데 엄마도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 말이 우리가 뭐 사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온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수호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 엄마는 왜 맨날 우리 사정은 생각 안 해줘? 우리 전세 대출 갚기도 빠듯한데 그 집 한 채 들고 있으면서 왜 못 도와줘? 그 돈 결국 우리 거잖아. 미리 좀 당겨 쓴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수호가 대답하지 않자 미영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살아서 얼마나 더 쓰시겠어? 여행도 안 다니고 외식도 안 하시잖아. 그냥 그 집이 전부잖아. 죽으면 다 우리가 받게 돼 있어. 도대체 뭘 아끼는 거야? 죽을 때 관에 집문서 넣어서 가실 거야? 그건 엄마 인생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자 미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인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 어머님이 그 집 한 채 때문에 고집 부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나 진짜 지긋지긋해. 결국 그날 밤 수호는 집 몇 개와 민재만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는 미영이 친정집에 맡겨두었더군요.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무릎에 앉아 TV를 봤고 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영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 말투, 그 태도 점점 사람이 지쳐가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평온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호가 민재와 며칠째 저희 집에 머무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재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수호는 무거운 눈으로 뉴스를 보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호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고 조용한 방 안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곧 분노로 번졌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은 하고 전화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뭐야? 미영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난 매일같이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돈 걱정에 숨도 못 쉬는데 당신 엄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 집 지키겠다고 버티잖아. 그게 말이 돼? 수호는 분명 지쳐 있었고 말끝마다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네가 지금 그 말들을 애 앞에서 했다는 거 네가 기억은 하고 말하는 거냐고? 민재가 엄마 말 흉내 내는 거 나 진짜 충격이었어. 그러자 미영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야? 민재는 애잖아. 그 말이 뭐 어때서? 엄마 돈 결국 우리 거잖아. 민재도 알겠구만. 왜 당신만 눈치 없어? 그날 밤 수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영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는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끌려다니다가는 내 인생도 무너질 거란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집 내놓을까 해요. 이제 나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며느리가 했던 말, 태도, 표정, 그날 날짜와 함께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살아서 얼마나 더 쓰시겠어요? 죽으면 관에 넣고 가시게요? 그 집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그 반찬 민재는 손도 안 대요. 요즘 애들 입맛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를 향한 모욕이자 제 인생을 깔보는 행위였습니다. 수호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정리하고 혼자 참고 혼자 앓는 걸 당연히 여겼던 제게도 이제 변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저는 우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기초연금 상담부터 주거지원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도 들러
경비실에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나 그 집 식구들이 무단으로 들이닥치는 일이 생길까 봐서요. 다음으로는 예전에 다니던 동창 모임 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순천 쪽에 조용한 단독주택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 거야. 그리고 나는 순천으로 내려갈 거고. 수호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미영이 말투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참을 일 없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선 그녀는 앉을 생각도 없이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는요, 정말 힘들다고요. 요즘 집값이 얼만지 아세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었어. 네가 내 딸처럼 대해주길 바란 적도 없어. 그냥 내 존재만큼은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마음이었지. 미영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죠. 결국엔 다 주실 거잖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집이랑 예금. 어차피 저희한테 올 건데. 뭐 그렇게 아끼세요.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 줄 거라고? 그럼 너희는 뭘 했니? 대체 뭘 해줬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니? 내가 숨 막히게 아껴가며 모은 돈을 내 입으로 아무렇지 않게 우리 거라 말하는 그 뻔뻔함에 내가 놀란다. 죽으면 관에 못 가져간다고? 맞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떠나려는 거야. 너희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미영이, 너라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내 삶은 후회의 연속이었어. 하루하루가 아까웠고 숨이 막혔어. 근데 이제는 안 그래. 내 인생 네 그림자 하나 없이 새로 시작할 거야. 미영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조용히 문을 가리켰습니다. 가렴! 여기서 더 들을 이야기는 없을 거야.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근처 개발 소식 때문인지 중개인도 놀랄 정도로 수월했죠. 계약서를 쓰고 나니 어딘가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수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내려가시는 거예요? 민재는 엄마를 많이 찾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미영이랑도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자꾸 제 탓만 해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없이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워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결정이야. 민재에게는 작은 사진 앨범 하나 남겨뒀어.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담긴 거야. 그 아이가 크면서 가끔씩 펼쳐보며 할머니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미영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만 동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집이 팔렸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수호를 몰아세웠다고 하더군요. 당신 엄마, 제정신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용만 못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시골집 사는데 쓰신다고? 진짜 어머님 이해 못하겠어. 우리 처지는 생각도 안 하시는 거야? 그 말이 전해졌을 땐 이미 저는 순천의 작은 전원주택에 이삿짐을 모두 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쌓인 햇볕을 느끼고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손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야.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더 평안했습니다. 마침내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순천에 이사 온 지 어느덧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조용한 이 마을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젠 새소리에 눈뜨고 고요한 바람에 잠드는 이 삶이 참 고맙습니다. 하루는 혼자 마당을 정리하다 말고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살았을까? 왜 내가 나를 돌보는 것엔 그리 인색했을까?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 자식 키우고 밥해 먹이고 일하러 나가고 내 옷 한 벌 새로 사 입는 것도 미뤄가며 달려왔는데 그 끝이 욕 한마디,
비웃음 한 줄이라니. 그러나 이제는 원망보다는 후련함이 남았습니다. 자식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참 값진 선물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소소한 수다는 제가 잊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친구가 또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에 모두가 박수치며 웃었고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죠. 가끔 수호가 전화를 겁니다. 민재가 잘 지낸다며 사진도 보내줍니다. 이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기보다 그저 잘 크고 있다는 안도감이 앞섭니다. 며느리 미영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삶과는 다른 궤도 위에 있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나를 어떻게 돌봐줄까? 그 질문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넘겼던 상처는 없으신가요? 저는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희생은 요청받지 않았다면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시간을 살아가세요.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당신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